자, 이번에는 제가 네. 하나를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야 긴데요? 제긴 거다. 아까 우리 그 촬영 전에 얘기했던 네. 내용입니다. 네. 자, 영상을 빼먹지 않고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주도주를 찾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산 건 안 가고 안 사고 보기만 했던 건 계속 올라가고 또 남들은 다 시장이 좋다는데 내 건 왜 제자리 걸음인지. 그래도 주도주에 있다면 큰 수익은 아니어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도주를 찾는 꿀팁이라든지 다음 섹터, 업황을 미리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섹터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혹시 이런 주도주 선별법이나 다음 주도주를 고를 때 꿀팁이 있다면 배우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주도주를 이렇게 정확하게 맞힌 사람은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도주에 올라타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주도주가 형성이 되면 네. 재빠르게 이제 발빠르게 올라타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보는 그런 분들인데 이게 사실 머니게임이에요, 머니게임. 아, 그렇죠. 그리고 되게 신속하게 움직여야지 벌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보라든지 뭐 그런 외국인 수급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최대한 빨리 습득을 해서 빨리 옮길 수 있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보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한테 사실 맞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주도주를 뭔가 이렇게 주도주를 따라가면서 막 계속해서 매매를 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소외된 업종에서 네네. 그렇게 해서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주도주에 막 옮겨 다니면서 막 계속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타이밍 좋게 잘 올라타면은 벌 수 있어요. 네. 벌 수 있는데 만약에 한 발 늦게 들어간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설거지 당하죠. 그렇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설거지. 네. 그 순간부터 이제 하락을 하면은 뭐야 이거 손해네? 주도주라고 했는데 화가 나요. 근데 거기서 제일 또 문제점은 그걸 누군가의 추천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이 아니다. 얘는 꿈과 희망이 있다. 기다려라. 이래서 기다렸는데 반토막이 나면은 그렇죠. 그래서 네. 아무튼 이렇게 손해를 보면은 화가 나서 팔죠. 네. 그 다음 또 주도주를 찾아가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거기구나 해서 또 갔는데 그 다음 또 떨어져.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보시면은 이게 순환매를 계속해서 돌거든요. 네. 뭐 어떨 땐 조선이 오르고 해운이 오르고 그러다가 또 뭐 화학이 오르고 그러다가 막 보복 소비주가 올랐다가 최근에 또 기술주 오르죠. 네. 성장주.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빨리빨리 바뀌어요. 요새는 너무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퐁당퐁당을 당퐁당퐁으로 잘못하다 보면 정말 계좌가 녹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정말 뭐 전업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정말 정보력이 있는 그런 네. 뭐 아니면 자기가 좀 고수다라고 하면 이런 투자법을 하시는 게 좋는데 네. 그게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개인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좀 그런 지양하시는 게 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올해 어떤 주식이 뜰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1년 단위로 이렇게 봤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 증권사에서 전망이 좋은 업종들 있죠. 그렇죠. 그런 업종들 상위 한 10개 업종, 그 다음에 전망이 반대로 나쁜 업종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별로 그냥 뭐 이렇게 노멀한 정도? 그렇죠, 노멀한 네. 업종. 그렇게 해서 딱 10개를 뽑았는데 제가 10년치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후자가 수익률이 나요. 그렇죠. 전망이 좋다라고 그 전망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수익률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고 오히려 전망이 뭐 상대적으로 약간 좀 저조한 그런 업종들이 한 1년치 주가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좋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애널리스트들이 바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망이 좋다는 걸 이미 주가가 선반영해서 그쵸. 올라 있는 상황이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약간 좀 덜 부각받은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고 대신에 투자 아이디어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뭐 그냥 뭐 소외됐다라고 해서 무작정 투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큰 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벗어나면서 예전에 이제 부각받지 못했던 네. 그런 보복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 뭐 슬슬 부각받는 게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갈 것이다. 뭐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코로나 그 뭐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그런 업종 중에서 좀 소외된 업종들, 상대적으로 좀 덜어온 업종들 네. 그런 업종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대한항공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이 이제 보복 소비 혹은 뭐 테마 주도주 이런 게 돌아다닐 때 정말 강한 게 뭐 다른 나라는 실제로 숫자가 찍혀야지 가는 경향도 강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계 최대 항공사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가가 코로나 이전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 이슈, 아시아나 인수 이슈 이런 게 있긴 있었지만 작년 연말부터 올라가지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가서 역사상 최고점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내달리고 있는 그런 좀 그게 우리나라만의 특색이라고 이게 미국에서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사냐 그러면은 항공주도 그렇고 특히 여행주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스닷컴이라는 요런 데가 이제 홀딩스가 올라왔는데 부킹홀딩스 그쪽이 이제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한다. 보복 소비가 이제 발생할 것이다. 기대감이 있다고 주가가 떴다 그러는데 이미 한국은 이제 코로나 이전 주가에 1.5배가 와 있다. 이러면서 예시로 한번 뜨긴 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테마성이 좀 강하고 우리가 맨날 뭐 광고에 빗대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방송에서 우리는 테마의 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식에서 그렇죠. 예, 워낙 테마가 빨리빨리 도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게 있어요. 주식에서 주도주를 찾는다라는 거는 실제로 주도주에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작년 기준으로 13배 넘게 먹은 친구가 실제로 키움증권 투자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방송에서 자주 전화 인터뷰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는 팀원이 있습니다. 팀원이 존재하고 직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뭐 연합인포맥스 아니면은 뭐 한경TV 이런 데서 실제로 그런 TV에서 AI 추천 혹은 뭐 어떤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분석을 해요. 직원들이.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가 뭐 밤새 나왔는데 요걸 해가지고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고는 차트를 보면은 이게 누가 긁었다. 긁었다고 표현을 하죠. 누가 이렇게 분명히 얼마를 샀다. 그러면은 급등이 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미리 사서 말 그대로 그게 주도주죠. 그날을 이끄는 주니까. 근데 그걸 분석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을 쓰고 하루 종일 차트를 열어놓고 이제 전화 통화할 때도 스마트폰 2개로 차트를 보면서 통화를 해요. 낮에는. 그 정도로 그 친구는 전문적으로 프로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좀 나이는 어리지만 100억 단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전문 투자자입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에는 가능해요. 반대로 이걸 역으로 설명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는 불가능하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을 들었을 때 이 기업의 테마가 어떤 것인지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테마랑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가 엑셀로 정리된 파일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주도주를 잡겠다. 그건 오히려 내가 들어가서 돈을 저는 잃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전문용어로 설거지 같은 거. 그렇죠.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작년부터는 이제 공매도가 없었고 올해는 중소형주에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기회가 계속 생기긴 해요. 엔간해서 안 떨어지고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미 비싸다고 하면서 공매도로 정리가 끝났을 게 정리가 안 되고 애매하게 남아있다가 테마를 또 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서로 욕심으로 버텨내고 있는 시장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투자가 아니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도박 혹은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사람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선물을 산다든지 맛있는 걸 먹을 때는 돈이 들어요. 근데 주식에서 쾌락을 얻는다? 그것도 돈이 들어야죠. 그건 놀이인데.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주도주를 찾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정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에 내 돈을 빌려주고 요걸로 이 기업이 말 그대로 업황이 주도하는 곳을 찾으면은 그거는 투자가 맞는데 업황 주도가 아니고 이 기업에 뭔가 주도를 찾겠다. 그거는 투자보다는 조금은 위험한 발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도주가 다들 아시다시피 글로벌하게 ESG 얘기하고 그린 뉴딜 얘기하고 그럼 그쪽이 주도주죠. 거기서 조금 싼 종목을 찾아놓고 조금은 묻어두시면은 결국엔 우상향을 할 거고요. 지금 유가가 오른데 그럼 유가가 오르는 한 해에 있어서는 뭐 투자할 만하고 이제 올 상반기에 구리값이나 철강수 값이 올랐을 때는 고게 오른데 하면 이렇게 포인트들을 좀 잡아 놓으시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철강석 가격은 떨어질 거고 구리 가격은 또 떨어질 거고 그러고 난뒤 구리 가격은 언젠간 또 오를 겁니다. 그걸 메모해놨다가 오를 때 또 투자를 하시면은 그때 또 좋은 수익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주식 투자를 평생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도주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의 주도주가 아니고 이제 1년 2년의 주도주를 찾으시면은 좀 더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좀 호흡을 좀 길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단기간에 계속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악착같이 하면은 수익이 날 것 같은데 네. 정말 상위 0.1% 안에 들 정도로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본전하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오히려 근데 반대로 투자 그런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좀 약간 롱텀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은 생각보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잘 나죠. 왜냐면 이게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지인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막 그쵸, 주도주를 그쵸. 찾아다니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똑같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러기 쉽지 않다. 근데 반면에 그들은 계속해서 주도주를 찾아다니면서 뭐 A 섹터 올리고 B 섹터 올리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긴 하지만 반대로 롱텀으로 접근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롱텀으로 조금 괜찮은 기업을 사가지고 좀 길게 보유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그 기간이 나한테 좀 뭐 리턴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이런 데 도전하고 싶으면은 저는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100억 이상을 굴린다는 그 친구도 한 번 들어가면은 5% 이상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주도주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게 상한가를 갈 거고 나는 이게 더블을 갈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데 실제로 이제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은
본인이 이거를 1억, 2억, 3억 원어치를 들고 있으면은 본인이 시장가 매도를 했을 때 5%, 10%가 올랐을 때 시장가 매도를 하면은 호가창이 무너지면서 쭉 빠지는데 요때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수익이 뭐 2%다, 3%다. 요런 계산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는 그걸 보면서 10%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네? 요렇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제 큰 손의 입장에서 보면은 10%가 올라야 본인 수익이 나니까 그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되니까 거래량을 만들어야 되고 이슈가 있어야 되고 거래량이 있을 때 던져야 되고 이런 게 분명히 존재를 하다 보니까 뭐 매집봉을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막 하시지만 본인의 시드 크기 혹은 상대방의 시드 크기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고 접근을 하셔야 좀 더 뭐 본전이라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걸 반대는 하지 않거든요. 단타도 하다 보면은 DNA가 있는 분은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은근 주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맞으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한테 장타를 추천하면은 오히려 그분들은 장기 투자, 배당 투자하면은 실패해요. 맞아요. 본인 성격이 맞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도 좀 해보시고 그냥 본인이 정말로 이거를 크게 이해를 해야 큰 손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해봐야 이게 주도주를 찾든 급등주를 찾든 접근을 했을 때도 돈을 좀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관점을 조금 바꿔가면서 접근도 해보시고 정 안 되면은 그냥 장기 투자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차례인가? 제 차례구나. 네네. 아 이거 덕인데요? 어휴, 네. 다들 이렇게 하나 에세이를 써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공부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이슈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시장의 선반영이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이렇다 보니 테이퍼링과 같은 하나의 이슈에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공부를 통해 괜찮다고 생각이 든 종목도 확신이 들지 않게 되며 시장 상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익을 내지 못해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현재는 불안감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ETF로만 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적절한 투자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 분이 투자를 하실 때나 이슈를 바라보실 때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많은 게 좀 들어있는데 중요하네요. 일단은 정리가 난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그게 시장에 뭔가 선반영이 너무 빠르다. 네, 선반영이 빠른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선반영이 너무 빠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실적이 잘 나오거나 뭐가 네. 이슈가 나왔는데 그래서 난 투자하려고 딱 봤는데 이미 이미 다 주가는 딱 올라 올라 있어. 그래서 막상 투자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테이퍼링 같은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니까 언제는 주가가 또 하락을 해요. 네. 근데 또 언제는 모르죠. 무덤덤하게 반응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잘 구분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들어서 지금 ETF로 그냥 네, 좀 네. 약간 좀 이렇게 위험을 좀 낮추고 네. 그렇게 채워놓고 있는데 과연 자기가 잘하는 건지 네. 그리고 사실 이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반영이 빠른 거는 첫째는 지금이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만 열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나오고 거기다가 시장 참여자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올릴 때 이게 좋대 하면은 그래서 얼마나 좋은 데를 먼저 평가를 하고 얼마나 좋은 데까지 먼저 출발을 해요. 그러고 난 뒤부터는 다 올랐네? 이러고는 조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은 더 가냐 하고 들어왔던 분들만 거기에서 싸우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랬고 현대차가 그랬고 뭔가 이슈가 있을 때 뭐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적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LG전자라고 하는 그거였나? 무거운 그 주식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마그나랑 합작사를 만든다, 뭐 스마트폰을 접는다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치면서 갑자기 원래 저렴했던 기업이 이제는 뭐 본인들이 들고 있던 저평가를 탈출할 것이다. 전장 사업을 하면은 성장주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PER이 8짜리니까 상한가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이 제가 기억하기로 하면 8조에서 상한가로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조에서 상한가를 뛰었다가 상한가에서 바로 하한가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것도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 돈이 많고 플레이어가 많고 욕심이 많아요. 말 그대로 나만 아니면 되라는 현상이 좀 과한 이런 상황에서는 선반영이 빠를 수밖에 없고 순환매도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게 옮겨 다니는 전략보다는 내가 미리 올해 안에 이게 한 번쯤은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반영은 점점 느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점점 리타이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돈을 잃고 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옛날에도 이랬죠. 뭐 이게 IMF 이후에 급등 올 때도 그렇고 2007년도, 2006년도 이때도 분명히 올라갈 때 뭘 사도 다 오르는 그런 장이 있었어요. 조선이 막 10배씩 하고. 그럴 때는 뭐 저희 친척분들도 모이면 주식 얘기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도 금융위기 한번 터지고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2년 동안 뭐 물려 있다가 뭐 손절 치고 돈 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주식에서 하던 플레이어가 바뀌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게 결국에는 경제의 역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역사인데 지금은 플레이어가 많은 시절이고 좀 더 위를 많이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끝났진 않지만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만의 투자 방법, 내가 이 선반영이 뭐 혹은 이런 시장의 유동성이 많은 이 장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까지도 상상을 하면서 좀 그걸 계산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은 대응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이슈에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슈가 나왔을 때 이거를 호재로 생각하는 사람과 악재로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매수와 매도로 싸워요. 이런 싸우는 상황에서 이제 매수가 강하면 올라가고 매도가 강하면 떨어집니다. 특히 이거는 큰 손형들이나 뭐 월스트리트 형들, 뭐 블랙락이나 국민연금 형들이 던지면은 어쩔 수 없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개개인이 단기 대응을 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얘를 뭐 연말 기준 아니면은 뭐 3개월 뒤 기준, 다음 분기 실적 기준 이런 식으로 좀 놓고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테이퍼링도 결국에는 시장의 경제가 좋으니까 회복이 됐으니까 테이퍼링이 나오는데 그동안 어떤 업종이 좀 성장이 잘 되고 있고 어떤 업종이 미래를 주도할 것이냐를 보시면은 그 업종에 투자하면은 떨어지면 땡큐거든요. 보통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하락을 했을 때 아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좀 더 많은 수익을 주실 수 있게 현금이 있는데 마침 더 살 수 있게 떨어져 주시네요. 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슈 하나가 튀어나왔을 때 괜히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하시기보다는 그게 원인이 무엇이고 이게 불러올 수 있는 결과가 무엇이고 이것에 대한 나의 논리, 나의 원칙을 세워놓으시고는 이게 시장이 나의 생각에 동의하면은 같이 갈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은 떨어졌다 가겠죠. 성장하는 기업이라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그냥 원론적인데 제일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TF만 놓고 투자를 하실 때 ETF를 갖고 투자하시는 거는 적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ETF는 수수료가 나가는 대신에 위험 해칭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LIT나 BATT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된 혹은 배터리 관련된 ESG 관련된 ETF도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기업 경영 관련돼서 이제 블랙락에서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이 기업들이 ESG 점수가 좋대 하고 글로벌로 모아놓는 건데 물론 그게 뭐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런 애들이 다 모여있는 일반적인 그냥 나스닥 QQQ랑 다르진 않아요 별로. 근데 거기서 비중 조절이 좀 되어 있고 거기서 알아서 또 넣었다 뺐다 해주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ETF가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보통 둘 중 하나거든요.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종목에 몰빵 투자하시는 분. 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 방송에 오셨는데 작년부터 PI 첨단 소재라는 기업을 본인이 한 10억 정도 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5억 정도를 그냥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지금 한 2억 넘게 보셨는데 많이 보셨겠네요. 네, 한 종목으로 물론 그게 뭐 신한 지주가 됐든 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업이 됐든 간에 금융주도 좋고 지주사도 좋고 뭐 50% 100% 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한 종목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몰빵을 때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은 공격적인 분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실제로도 한 4억 굴리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ETF를 들고 계십니다. 고배당 ETF, 국내 고배당 ETF,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BATT, LIT 그런 ETF, ETF만 해가지고 ETF로 종목을 편성하기도 하시는데 이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고 이걸로도 충분히 수익이 납니다. 결국은 나는 그거를 개별 종목이 아니라 개별 섹터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수수료가 좀 나갈 뿐 오히려 안정적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신에 ETF 종목도 ETF로 투자하면 난 5종목으로 아무리 시드가 크더라도 5종목 내로만 거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고 완전히 주도가 되는 시장이 커지는 곳만 옮겨가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해야 돼요. 두 네. 분이 투자하실 때 이슈를 바라보실 때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기준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지금 이 기업이 좋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선반영도 좋죠. 근데 선반영이냐 아니면은 이게 더 반영이 될 거냐를 구분하는 거는 그래서 이 기업이 1년 뒤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 기업이 이 뉴스, 이 호재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뭔가 좀 이슈 몰이 플러스 실적 증가가 나오느냐, 영업이익 얼마나 늘어날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치를 평가했을 때 지금 이 친구가 섹터 대비 가치가 낮으냐, 높으냐, 그리고 이 친구는 섹터 대비 가치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이냐, 적게 줄 수 있는 기업이냐를 이제 저만의 논리로 하나하나씩 세워보는 거죠. 뭐 종목은 얘기를 해도 되겠죠.
좀 많이 알려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강매하시는 거 아니면? 아니 그거 아니에요.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LG전자, LG전자보다는 삼성 SDI로 표현을 할게요. 삼성 SDI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좀 세트 업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기업인데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PER이 뭐 60, 70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글로벌 기준으로 PER이 한 7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업계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SKIT도 IPO 될 때 PER은 70 정도로 계산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업종 평균이고 얘는 대표적인 성장하는 모든 성장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이제 PER 70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삼성 SDI에 납품하는 신흥 SE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PER이 20이 안 나와요. 2차 전지 관련된 걸 모든 걸 다 납품을 함에도 불구하고 PER이 20이 안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기업의 실제 포트폴리오를 따져봤을 때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하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케이싱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원통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PER은 낮은 대신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그 가치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이 기업이 정말로 무엇을 하는지 어떠한 거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고 그래서 이 기업은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떠한 정보가 플러스가 됐을 때 더 높이 우리가 좀 주가를 예상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 더 낮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나름 평가를 하셔야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LNF라는 기업이 있어요. LG화학의 양극재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거기는 이슈가 나왔을 때 유상증자를 한대요. 근데 주가가 뛰었죠. 왜냐하면은 LG화학이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규모가 커지는 대신에 거기에 납품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대요. 그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런 걸 보시면은 그런 기업은 PER이 말도 못하게 높습니다. 근데 그건 여전히 호재로 볼 수 있겠죠. 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이 정말로 내 돈을 넣었을 때 내 돈을 불려줄 수 있을 만큼 장사를 잘하는 기업이면 사셔야 돼요. 친척 삼촌이 예를 들어서 설날에 모였는데 아니 내 그 사업하려고 하는데 돈 좀 주세요 했는데 그 삼촌이 뭔가를 잘하는 분이고 사업을 잘하고 1호점 사업이 대박나서 2호점 3호점 낸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아이 삼촌 그럼 내가 지분 투자할게요 나도 나중에 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주식 투자거든요. 만약에 삼촌이 주식을 계속 사업을 계속 말아먹었어요. 그러면은 500만 원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은 아유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거를 구분하는 게 사람과 기업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눈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막상 읽어보니까 이 질문지 안에 질문이 한 4개 정도 있네요. 그쵸 많아요. 네 중요한 질문이 많아서 욕심이 많으신 분이네요. 저는 그러면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이슈를 보실 때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펀더멘탈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이분이 이제 앞서서 뭐 이슈가 나오면 선방이 너무 빠르다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이슈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 주도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이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어디 튈 줄 몰라요. 그렇죠. 뭐 테이퍼링 나온다고 했는데 하락하더니 이번엔 또 오르고 네. 뭐 인플레이션 사실 그 4월 달에 그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미국에서 발표됐을 때 이게 13년 만에 최대치다. 네. 4점 몇 %가 나왔거든요. 네. 5월 달에 5%가 나왔는데 무덤덤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를 바라볼 때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관점에서 야 물가 상승률 높게는 무조건 하락이야 무조건 상승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네네. 그 이유를 명확하게 깨뚫기가 어려워요 사실. 네. 정말 그 내공이 깊은 그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게 단기적으로 그렇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 실적이 잘 나온다. 그건 당연히 호재죠. 네. 그 증설을 한다. 그것도 당연히 호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좀 투자할 때 참고하는 이슈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기업을 저는 좀 관심 있게 봐요. 여기서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면 뭐 이상한 뭐 무슨 그 옵티머스 이런 거 아니고 네네. 그런 거 말고요. 그 바이아웃을 전문적으로 하는 펀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IMM 있고 네. 뭐 MPK 있고 네. 뭐 한행코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기업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기업을 인수를 해서 자기가 경영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린 다음에 재매각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펀드인데 그래서 그런 그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그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평균 한 3, 4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뭐 물가 상승률, 뭐 FOMC, 뭐 테이퍼링 하면서 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게 아니라 정말 일단은 사모펀드가 될성 부른 그런 떡잎을 알아보고 인수를 했으니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기업이고 그러면 실제로 얘네가 어떻게 구조조정하는지 그런 과정 중에서 뭐 어떤 사업이 추가되고 어떤 사업이 덜어내지고 그 다음에 뭐 조직은 어떻게 되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그런 타이밍적으로 그 뭔가 엑시트 시점이 명확한 게 네. 결과적으로 이제 매도 시점이 오면은 그때 되면 이제 충분히 기업가치가 올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매각 이슈가 나오면 그때 이제 주가가 가장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이슈, 약간 장기적으로 볼 만한 이슈, 네. 그런 이슈를 보고 투자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와 결부해서 앞에 질문 주신 부분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관점에 따라 여러 이슈가 다르게 보일 수 있으며 시장의 선방이 너무 빠르다. 그렇죠. 아까 PI 첨단 소재 말씀해 주셔서 저도 생각이 네. 났는데 이 기업이요 증설을 계속해요. 네. 한 2017년, 1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면 아마 신규 시설 투자 공시를 6번 됐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2020년부터 또 올해까지 2번 정도 됐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낸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4월 한 말 정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를 보면 고점이에요. 네. 단기적으로 고점이에요. 네. 그리고 쭉 올랐더라고요 그날. 딱 이거죠. 선방이 너무 빠르다. 그쵸. 이거는 왜 고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시장에서 미리 알아챘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어떻게든 방법으로. 그래서 딱 살려고 보니까 고점이야. 아, 못 사겠네?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보니까 한 5월 달에는 그게 이제 고점이 한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5월 달에는 4만 4천으로 밀렸어요. 네. 한 10% 넘게 빠진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주식을 좋게 본다라고 하면 그때 사면 돼요. 전 더 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시장이 앞서서 뭐 외국인이나 뭐 기관이나 그리고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엄청나게 그런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적인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해서 팍 올랐어요. 네. 자기는 먹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팔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쭉 이제 재료 소멸 관점에서 다시 또 소외가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이 정말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때 사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길게 보시는 게 여기서 긴다는 거는 뭐 2, 3년 보는 게 아니라 네. 완전 그런 그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아마 쉬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테이퍼링이나 이제 그런 이슈 같은 거 있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언제는 오르고 언제는 뭐 하락하고. 네. 근데 이거에 그 공통점은 있어요. 그 이런 말이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뭐냐면 싸다. 그렇죠. 정말 많이 빠졌다. 이게 네. 호재고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다. 네. 그래서 이 증시가 보통 엄청나게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이게 약재가 아닌 것 같은데 뭐 FOMC 뭐 연준에서 뭐 파월이 얘기만 하면 그때 막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에서 뭐 별 얘기 아닌 듯한 던졌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 매크로 이슈를 볼 때 너무 그 뭐 물가 상승률,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런 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보시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과열이 됐는지 아니면은 상당히 지금 좀 싸졌는지 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하시고 시장이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만약에 뭐 사실 시장이 상당히 좀 내려온 상황에서 그다음에 뭐 FOMC에서 별말 안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막 올라요. 아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든 이 빨리 주식이 좀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구나. 그렇죠. 막 돈을 들고 기다리다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정말 이때부터 투자를 해야겠구나. 근데 그런 시그널이 사실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있죠, 반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별 악재가 아닌데 막 주가가 막 떨어져. 그 얘기는 뭐냐면은 802를 찾고 있구나. 그쵸. 시장이. 명분을 찾는 거죠. 명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네요. 네. ETF로만 채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개인 성향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이 ETF로 채워놓고 나의 마음이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막 부하대동하지 않고 어느 정도 편안하면서 내 본업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 수익도 괜찮게 난다. 라고 하면 저는 이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그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의 비중이 30%가 넘는 분도 있고 네. 뭐 10% 미만인 분들도 있고 네. 이거는 개인마다 좀 성향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리스크를 자기가 얼마나 테이킹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한 종목을 뭐 진짜 뭐 한 3, 40%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ETF로 주로 이제 뭐 포트폴리오 구성하신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위험을 테이크하는 성향보다는 약간 좀 낮추는 안정적으로. 그렇죠. 그런 성향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신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이제 이게 만약에 좀 불만이라고 한다면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실제로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종목 같은 거 해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한번 경험을 뭐 자기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조절하시는 것도 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ETF 투자자분들한테 혹은 신규 종목을 좀 발굴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ETF가 어떤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일단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ETF는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업종을 선택을 하고 종목을 고르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망한 애들을 모아놓은 게 ETF거든요. 그리고 비중이 높을수록 좀 더 메인이고 좀 더 주도주고 좀 더 하락 가능성이 낮은 친구들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얘는 좀 많이 싼 것 같은데 하면은 ETF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제 ETF 내에 담겨 있는 애들 중에서 공부를 하나하나 해보다가 얘는 생각보다 다른 애들보다 상승 여력이라 그러죠. 올라가는 게 높겠다 싶으면은 걔를 이제 소액씩 매수를 해보면서 ETF 내에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발굴해보는 이런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 그렇죠. 네, 왜냐면은 얘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비중이 높아. 그리고는 뭐 관련된 뉴스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면은 이 친구가 어디랑 연결돼 있고 뭐 어떤 증설 이슈가 있고 어떤 기술력이 있더라가 나오면은 그럼 이게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분석하고 많이 담은 이유 자체도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 메인은 이제 어차피 ETF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비중이 한 5등, 10등 정도 안에 있는데 대충 봤을 때 얘는 좀 의외인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조금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은 왜 투자했는지 이유가 보일 거고 그러면은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높긴 해요. 그런 점은 조금 나름의 그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확실히 그 안에 있으면 그죠? 잡주는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 네. 네. 당연히 멀쩡한 종목이 있고. 기술이라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기존에 거래처가 있고 이런 것들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발굴 시간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